인사드리겠습니다. 장발 원장입니다. 이제 캠프 설명회로 이제 이번 주에 시험 일정 끝나고 나서 다음 일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먼저 설명회 하기 전에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그 마스크 쓰고 선생님들 수업하고 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진자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1년 동안 잘 달려온 게 너무나도 부모님들도 애를 쓰셨고 일단 하여튼 어,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 캠프랑 그다음에 이번에 합격생들 보니까 이제 대충 예상 경쟁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예상 경쟁률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 김영덕 부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오늘 캠프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캠프 저희가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 문항이 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순서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11일 날 이제 2단계 시험을 마치죠. 마치고 본 다음에 뭐 한 2, 3일 정도는 좀 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많이 그동안 많이 달려왔고 어, 그래서 좀 2, 3일 정도 쉰 다음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캠프 일정은 7월 14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캠프가 크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실전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 캠프는 2단계 발표 전까지는 이제 실전 캠프로서 캠프에 필요한 요소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주의사항이라던가 필요한 학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발표가 난 이후에는 이제 실제 캠프에서 하는 활동을 하루 동안에 실전처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캠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단계로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캠프 시간대가 조금 이제 변경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 이제 7월 셋째 주죠. 셋째 주에 모두 다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7월 14, 15, 16일은요, 저녁 시간에 캠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오후 1시, 1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대에 이제 캠프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캠프를 들 때 보통 캠프가 방학 때부터는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 이후 시간들이 많이 비게 되잖아요. 그때 스케줄도 좀 조율해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프 개강반은요, 크게 이제 서울반나 서울하고 경기는요, 월수금반, 화목일반 이렇게 이제 개설이 될 거고요. 저희 이제 다원교육에서 이제 캠프는 수학과학을 같이 하는데요. 3일 과정에서 과학이 이틀이고요, 수학이 하루 해가지고 캠프를 3일 동안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진행이 될 거고, 대전반은 월수금반, 한가영은 화목일반, 예술은 이제 세종하고 인천을 합쳐서 화목일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짜서 이제 반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혹 뭐 대구와 대구하고 광주를 지원하시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예술반에 들어와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캠프에서 진행하는 게 예술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광주하고 대구는 예술반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이제 캠프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가 모두 다 하루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 현재 뭐 발표된 거는 이 서울하고요. 서울하고 대구하고 광주가 1박 2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1일 체제로 이렇게 캠프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그것도 변경되지 않을까. 뭐 1박 2일 하던 학교가 좀 하루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 지필평가, 실험평가, 심층 면접, 인성 면접 이게 거의 이제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실험을 한 학교가 서울하고 대전이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애는 실험 바탕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 실험 평가 대신에 다른 애는 또 지필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간단한 실험을 통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층 면접하고 지필 평가는 그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2단계 시험 같이 아이들이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건데 이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그 답안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구술 형태로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교가 이 인성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요. 뭐 인성 면접을 좀 많이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인성 면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하는데요. 뭐 자소서나 생기부의 간단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면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황 면접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하는 건데 실제로 아이가 뭐 저희가 이제 집중 캠프 때 한두 번 정도만 경험을 하면은 크게 지장 없이 이제 캠프 활동을 하니까 이 인성 면접에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글쓰기 하는 과정이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이제 언어 평가가 있어요. 언어 평가라고 하는 게 그냥 약간 수능형 비슷한 거, 뭐 예, 객관식과 좀 단답형 그런 언어 평가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대구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 좀 기타 활동들이 좀 포함된 게 특이사항인데 그냥 캠프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지필 평가, 수학과학 지필 평가에 대한 부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실험 평가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가 실험 평가 점수가 배점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심층 면접이나 인성 면접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필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보통 지필평가가 학교별로 봤을 때 시간이 좀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이 지필평가를 한 90분에서 한 120분 정도 봅니다. 이게 보통 수학과학을 합쳐서 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과학 따로 수학 따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한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지필평가를 본다는 게 그냥 2단계 시험 한 번 더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항 수준도 거의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이제 수업 부원장님께서 문항 분석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하고 대전 같은 경우가 실험 평가가 있는데 실험 평가는 뭐 일단 간단한 실험을 합니다. 기자재가 주어져 있고 간단한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항을 풉니다. 이 캠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험 평가예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캠프를 하면은 놀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냥 가서 그냥 하고 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히 실험 같은 경우가 더 심해요. 실험? 그냥 뭐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보시면요. 이 실험 평가 같은 경우가 이게 서울 작년 문제인데요. 제가 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제 과제가 있고요. 배점이 문항마다 다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평가라고 하는 게 실험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진 않아요. 실험을 잘해서 몇 점, 못해서 몇 점, 이거에 대한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험을 통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관련된 문항들, 뭐 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항, 더불어서 좀 첨가한 어떤 다른 실험과 관련된 다른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배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다 직접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평가에서 중요한 게 물론 실험을 어느 정도 잘 해야지 그 데이터 값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실험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요점인 거죠. 그러니까 마냥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 대비한다고 해서 주창 실험만 하는 그런 학원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거는 실험과 더불어서 관련된 문항을 풀고 문제 해결을 하는 상황에서 배점이 주어진다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문제인데요.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실험을 하고 실험에 대한 어떤 문항들을 푸는 문제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들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층 면접이 있는데요. 이 신층 면접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문항을 풀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한 문항 또는 대문항으로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을 풀고요. 근데 이 신층 면접 같은 경우가 문제를 주어주고 문제를 풀 시간이 주어져요. 보통 뭐 한 문항 기준으로 따지면은 보통 짧게는 15분, 수학 같은 경우는 길게는 한 30분 정도를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한 문항을 15분에서 30분 동안 풀어야 돼요. 큰 문항. 물론 그 안에는 꼬리 문제가 뭐 4개 또 많게는 6개 이렇게 많이 달려있긴 하죠. 그럼 이 문항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2차 문항 서술형 같은 경우가 과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100분 동안에 8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이제 한 문항당 한 15분 내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층 면접의 문제가 거의 한 2차 문항의
난이도에서 중상 이상의 난이도, 어떻게 보면 상급 난이도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필 문항과 더불어서 그냥 간단하게 2단계 한 번 더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캠프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까 말했듯이 지필, 신층 면접, 실험 평가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오산을 하는 게 2차 시험이 끝나면 이 영재고 입시가 끝난 걸로 착각을 해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가 룰루랄라 하다가 얼떨결에 되기도 하고, 근데 막상 돼서 이제 캠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보통 학교들이 이제 캠프 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늦어진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저희 아이들도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와서 공부를 좀 다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말고사 전부 다 눈이 약간 흐려져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공부를 한 1, 2주만 쉬어도 그만큼 어떤 그동안에 풀던 문제 스킬이라던가 뭐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자기 패턴들이 좀 흐려지기 때문에 좀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캠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캠프라고 하는 게 말이 캠프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또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까지 봤고요. 좀 더 자세한 문항에 대해서는 수학 부원장님께서 좀 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 영재수학 김규입니다. 일단 캠프에 뭐 학교별 특성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수학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필이고 면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량평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창설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필은 말 그대로 그냥 시험을 보는 거고요. 면접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시험만 볼 거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창의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제 서울이고요. 그 논증 평가라고 해당하는 건 한국. 뭐 학교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커다랗게 세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창의 설계에 해당하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느낌은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어차피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들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진 않았어요. 쉽게 풀고 나왔는데, 보통 이 창의 설계 문제들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좀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제를 만드세요. 그 문제를 만들라고도 나와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거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 설계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일단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거라기보다, 이게 2023 재작년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해서 문제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 잘못 잡아버리면 다 틀려요. 이게 물론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그런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애들이 어찌됐건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죠. 실제로 이건 재작년이고,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위를 돌리고 계속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확장되고 있어. 다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아이 역량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잣대에서 경기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역량 평가라고 해서 사실 문제를 잘 푸느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고요. 뭐 이게 재작년 문제인데, 그냥 말 그대로 무슨 면접이에요. 면접용 이제 문제가 있고, 아까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 풀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이거는 그냥 문제만 푸는 거. 이런 게 됐죠. 그러니까 2차까지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풀어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중상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고요. 뭐 이건 작년 문제. 이것도 깔끔하게 작년에는 그냥 세트 4개로 딱 나왔어요. 그 자체가. 풀 수 있느냐. 근데 애들이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3개 정도 다 풀었던 것 같아요. 3개, 4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면접이 강화된 형태.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아까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 그림이
그러니까 주어지고 풀고 푸는 시간 주고 그다음에 그 푸는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소집 면접이랑 좀 비슷한데 어찌됐건 아이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푼 거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도 같습니다. 일단은 세트 문제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이 시간 30분 주고 15분 동안 면접하고 그러니까 만약 문제를 못 풀었어도 좀 센스 있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좀 괜찮은데 같은 문제를 못 풀었어도 대답 못하는 친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에 해당하는 역량평가를 면접인데요. 이거는 뭐 문제를 풀고 그래서 설명하는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어찌되고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더 낮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문이 많이 나왔어요. 계속 중등심화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냐 이걸 물어봤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대문항을 한국처럼 주고서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 거. 선생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랗게는 이제 창의 설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요. 유형이. 그래서 서울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심층 면접이 있고, 그 다음 역량평가. 이렇게 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캠프라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요. 다만 면접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건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뭐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기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알고 사실 3년 연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풀어내면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전이나 이제 예술 정도의 학교들은 실제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원님께서 이제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캠프 설명인지 2단계 설명인지 좀 구분이 안 되시죠. 그만큼 실제로 캠프에서 하는 활동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룹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거의 아이들이 거의 지필평가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아이가 얼마나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가고 자기의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캠프도 대부분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대부분 뭐 이제 2단계 시험을 볼 어머니들인데 대략적인 저희가 이제 좀 경쟁률을 좀 추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추산하는 게 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원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경쟁률을 추산할 때는 또 이제 그 학교의 우발 인원이 어느 그 정도 될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이 2단계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2단계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추산한 거기 때문에 좀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올해 720명 정도가 서류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류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3학년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요. 2학년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학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0% 정도가 탈락을 한 걸로 예상이 돼요. 뭐 이 자료는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과 연계된 학원들을 종합해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결과고요. 그러면 대략 이제 저희가 추산하기에 이제 2단계 시험에 오는 학생 수가 뭐 한 500명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2단계 경쟁률이 한 2.8대 1.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 서울 자체가 이제 응시 인원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2단계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서울 뭐 어머니들께도 다 알다시피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우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캠프 경쟁률이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단계 경쟁률은 뭐 예전과 비슷하게 한 2.3대 1 정도, 2.3대 1 정도면은 절반 이상이 탈락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과정이 이제 캠프 대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단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조금 뭐 10분 정도 줄어든 거 외에는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교시에 110분을 봤는데 올해는 이제 뭐 100분, 100분 이렇게 보는 형태로 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캠프 형태가 매년 똑같습니다. 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글쓰기, 인성 면접, 조별 활동, 창의 설계, 실험 요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서울이 1박 2 일을 하는데 1 일로 줄이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조별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올해 1박 2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별 활동을 거기에 첨가를 시킬 거고요. 만약에 1박 2 일에서 하루로 줄이면 아마 조별 활동이 또 빠질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년 하는 활동들은 비슷하게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보시면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캠프 활동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 캠프 활동의 배점들이 있죠. 배점을 보시면은 어, 이 서울 같은 경우가 실험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실험의 배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이제 5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창의 설계가 작년에 40점, 그 다음에 글쓰기가 10점. 그리고 인성 면접은 아마 배점이 없을 거예요.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배점이 없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실험하고 창의 설계에 관련된 것들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하루에 과학 이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창의 설계와 어떤 실험 탐구 위주로 아마 실전 캠프를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나면은 이제 8월 6일 날 발표가 나면은 이제 집중 캠프를 좀 4회 정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 캠프는 어떤 이 캠프에서 하는 활동들을 하루 동안에 실제 시간에 맞춰서 그룹의 조별을 편성해서 실제 캠프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맞는 이제 성적표도 따로 배부가 될 예정이고 어떤 점수 배분도 실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캠프 활동에 대한 자기 어떤 우위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요, 경기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은 경기는 좀 이제 2학년하고 4학년이 있는데 2학년이 좀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좀 추산을 해본 결과로는 2학년이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4학년은 좀 그보다 적게 한 15%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걸로 저희가 생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이제 경기의 경쟁률이 한 2단계 경쟁률이 한 2.9대 1.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초반대가 오지 않을까, 응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단계 경쟁률은 1.6대 1로 뭐 예전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기 같은 경우가 이제 3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2단계에서 180명을 뽑자. 거기에서 한 120명 정도가 합격을 하는 거니까 한 60명 정도가 이제 떨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에 2단계가 뭐 110분, 100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요. 경기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서술형 문항으로 전원 이제 바뀌어서 출제를 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항 유형에 대한 서술형 문항 위주로 이렇게 출제된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 내용을 보시면은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한 캠프 활동이 있어요. 경기 나름의 특색이 있는 활동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지필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 과학 활동 같은 경우가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한 탐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탐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보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형태의 캠프 활동이 많아요. 뭐 재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영상을 보고 자기가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좀 쓰고 또 이제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좀 피드백을 얻고 그 피드백을 적용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설계하고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이 경기 캠프의 좀 특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도 있는데요. 인성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자소서에 대한 면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면접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월수금반하고 화목일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중 캠프도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4회로 이렇게 발표 이후에 4회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이 집중 캠프 때 자기주도 탐구 활동, 과학, 수학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을 하는데 이게 인성 면접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아이들이 인성 면접 시간이 뭐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이게 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학업 능력 평가라고 해서 대기자 문항을 설정해서 이제 수학 과학에 대한 대기자 문항을 설정해서
인성 면접을 보지 않는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요. 거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10분씩 나와서 인성 면접을 하는 활동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캠프와는 조금 여기 인성 면접 때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실제 캠프 때는 인성 면접할 때 다른 아이들은 놀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때 책 보는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요걸 추가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을 보시면요. 대전은 거의 서류 탈락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전 같은 경우가 한 400명 정도 서류 지원했는데 뭐 많이 떨어져야 한 뭐 3-40명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단계 경쟁률이 한 2.9대 1 정도.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2단계 통과를 아예 1.5배수로 못 박아 있죠. 그러니까 우선 선발을 제외하고 1.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이제 캠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캠프 경쟁률은 1.5대 1로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가 뭐 1교시, 2교시 예전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되죠. 수학 100분, 과학 100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항도 다 서술형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좀 물화생지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보다 보니까 수학, 과학 100분씩 이렇게 진행되고 배점도 수학 100점, 과학 100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를 보시면요. 캠프 대전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에 대한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에 대한 AP 활동이 있는데 과학에 대한 AP 활동은 이제 뭐 물화, 생지 이렇게 좀 묶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실험에 대한 걸 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실험과 좀 문제풀이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됐고 여기 그리고 언어 기반의 평가가 있다는 게 대전의 특징이죠. 그리고 배점을 보시면요. 이 배점 총점이 200점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수학과 합쳐서 200점이고 캠프 활동이 200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캠프의 중요성이 좀 많이 강조되는 학교가 또 대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월수금반이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학하고 수요 금요일 날 이제 지구학과 뭐 물화생지 과학을 하는데 거의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원에서 많이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시킬 거예요. 물론 이제 과목별로 약간 간략한 실험에 대한 준비도 하고 더불어서 주로 이론이나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 발표가 나면은 이제 집중 프로그램을 이제 3회 정도 7일, 9일, 11일 3회 정도 실제 캠프 유형에 맞게끔 그리고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도 맞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한가형이 있는데요. 올해 좀 한가형이 좀 이슈가 많죠. 서류 진학도 워낙 많았고요. 그러면 얼마나 좀 많이 탈락했을까를 봤는데 실제로 좀 많이 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3학년보다는 좀 2학년이 좀 더 많이 탈락한 건 맞고요. 대략적으로 뭐 평균으로 하면 한 35%에서 한 40% 정도는 서류에서 탈락하지 않았을까. 의외로 상당히 많이 탈락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러면 이제 한가형 같은 경우는 한 거의 한 600명 중후반대 인원이 있지 않을까. 근데 한가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하고 이게 저기 부산에서 따로따로 나눠서 시험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카운팅을 해봐야지 정확한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예상하기로는 이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한가영의 어떤 인원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2단계 경쟁률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인원이 많아진 것도 있고 2차 대비해서 뽑는 인원이 많이 줄였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명에서 2배수 안쪽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0명 정도만 뽑으니까 상당히 2단계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대신 이제 캠프 경쟁률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2단계를 통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는 좀 2단계에서 변화된 게 이 시간이 보통 수학은 저희가 3시간 봤었는데 과학 2시간 봤었는데 올해 과학을 3시간 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과학 문제를 3시간 풀려면요. 이게 서술형 문항인데 문항 수가 많지 않을 거거든요. 뭐 많아야 8문제에서 10문항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과학 문항이 8문항에서 10문항 정도인데 시간이 3시간이면요. 이건 엄청난 난이도입니다. 과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서울에 준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가 과학이 뭐 과학 시간만 따지면은 반 잘라서 100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과학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나거든요. 서울이요. 6문항을 한 100분에서 120분 동안 푸는 난이도예요.
근데 한가형은 이 3시간 동안 본다고 하는데 좀 아이들이 많이 좀 시험 보고 나면은 머리가 아파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본 거라서 한가형 좀 난이도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선생님들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캠프를 보시면은 이제 한가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심층 면접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과학 심층 면접, 수학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한 인성 면접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해왔고요. 뭐 올해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가 이제 캠프 있기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되죠. 그리고 캠프 있기 전 발표 나고 한 3, 4일 있다 보면은 이제 캠프로 가기 때문에 이 집중 캠프를 한 2회 정도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발표 난 이후에. 그래서 실제 어떤 심층 면접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할 거고요. 심층 면접을 보는 동안에 그다음에 심층 면접을 본 인원은 이제 인성 면접을 보는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한가형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 1시부터 5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캠프 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 캠프도. 자, 그다음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도 좀 의외로 서류가 좀 많이 탈락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바로 보면은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 탈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명 한 초중반 대 인원이 이제 실제 2차를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인원을 바탕으로 경쟁률을 보시면은 뭐 2.6대 1, 그다음에 캠프는 2대 1 정도로 뭐 작년과 비슷한 경쟁률을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를 보시면은 2단계도 조금 변화가 있죠. 예전과 재작년과 이제 작년과 다르게 뭐 수학 100분, 과학 100분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을 이렇게 나눠서 봤었는데 수학 100분, 과학 100분으로서 100점, 100점 이렇게 2단계 시험을 치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 활동을 보시면요. 수학에서의 어떤 심층 면접이 있었고요. 이제 과학은 이제 지필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을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좀 뭐 자소서나 학교 활동에 관련된 면접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황 면접, 어떤 상황을 주어져서 거기에 따른 면접을 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주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성 면접보다는 이 수학 심층 면접과 과학 지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을 좀 보시면은 인천은 좀 한 서류가 한 20% 정도, 한 25% 정도 이렇게 탈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00명 초반대 인원이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한 2.7대 1,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죠. 2.7대 1 정도 될 것 같고요. 캠프 경쟁률은 2.5대 1, 그 우발 인원을 좀 감안을 해서 한 2.5대 1로 좀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워낙 인천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캠프 경쟁률이 좀 많이 우발을 제외하면은 그만큼 캠프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예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술 인천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세종하고 마찬가지로 수학 100분, 과학 100분으로 여기 인문 소양 평가가 좀 빠져 있죠. 이걸 이제 캠프 때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2단계는 수학 과학으로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캠프 활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수학 지필 30분, 과학 지필 30분,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요거 한 지필 30분 정도 문항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심층 면접 수준의 문항이거든요. 시간도 짧고 의외로 아이들이 작년에 봤을 때 좀 대기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심층 면접 정도의 좀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온 어떤 과학 같은 경우의 문항들이 좀 기본 교과 이론들, 그걸 활용하는 문제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종 인천 예술 이제 캠프는요, 뭐 여기 보면 화목일반으로 구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도 이 화목일반에 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나면은 이제 집중 캠프를 3회로 해서 어떤 심층 면접, 이제 수학과학 심층 면접과 그 다음에 인성 면접, 그 다음에 이 심층 면접을 하는 인원들의 어떤 대기자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 평가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서 대기하면서 어떤 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대구하고 광주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 캠프는 한 2.6대 1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필 평가, 심층 면접, 그다음에 인성 면접. 여기 뭐 창의성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재미삼아 한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대구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이상한 활동들을 예전부터 좀 많이 했어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노는 모습 지켜보기도 하고요. 뭐 만들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캠프가 대구죠. 딱 놀기 좋게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GPD나 심층 면접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광주는 이제 수학, 과학, 지필 면접, 그다음에 인성 면접. 네, 개별 활동은 이제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크게 보시면은 심층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이렇게 구성됐기 때문에 예술 캠프 반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데도 이 준비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캠프 준비 활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한 거는 2차 결과가 끝나고 발표가 나고 뭐 우발 인원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캠프 준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이제 1시에서 5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캠프 활동을 뭐 월수금이라 그러면 그냥 캠프 준비는 3일 하고 오후 시간대 하니까 아이들이 좀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캠프라고 하는 게 여전히 시험을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2차를 준비하는 것만큼의 공부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그 남는 시간들을 좀 활용해서 자기가 부족한 과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또는 뭐 좀 수학 선행을 시간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동안 못했던 국어, 영어는 좀 하루 정도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모라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좀 올림 준비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4학년 올림 준비 반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와서 좀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형태로 좀 스케줄을 좀 짜서 그 방학 기간에 어떤 준비를 좀 알차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가 발표가 나면요. 딱 3일만 놓으세요. 그 이후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실제로 캠프 경쟁률이 1.5대 1에서 한 2.5대 1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를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게 캠프예요. 물론 2단계와 3단계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배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단계의 영향력을 무시 못해요. 더군다나 2단계를 통과한 아이들 상황에서의 3단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 안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2차 준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시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캠프에 대한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어서 좀 올림 대비 프로그램, 뭐 물리, 화학, 생물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다원교회 물리 담당 조태환입니다. 지금 3학년 대상으로 뭐 물월 대비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올림피아드는 아니에요. 올림피아드 대비한다는 이름은 쓰긴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합격했을 때 이제 합격자만 들어가겠죠.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의 브릿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는 그 과정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뭐 물리하면서 지금 작년이랑 올해랑 1년 만에 꽤 많이 늘긴 늘었는데 여전히 못해요. 여전히 못하고 아이들이 만약에 만약 3차까지 끝나고 합격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합격했으니까 나 이제 물리는 잘해. 라고 할 수가 없죠. 갑자기 잘해질 리가 없어요. 당연히.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합격자들 뭐 세종 같은 경우 시험 대비 같이 저도 했는데 승규쌤이랑 아이들이 앉아있는 애들 17명 앉아있는데 둘 말고는 다 못해요. 합격한 상태 애들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대전 3학년 애들 갖고서 이제 걔네들이 혹시나 싶어서 연대 논술 대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대 논술 대비를 제가 대전 애들 해줬는데 고3인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물리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풀이하는 건 이해가 돼요. 풀이한 건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못 풀어요 여전히. 근데 그 상황에서 합격자단 들어가면 여전히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그 다음 나중에 학교에 딱 합격하면은 쏙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은 다 배웠다는 전제로 시작을 해요. 학교 수업 자체도. 응, 다 알지? 하고서 미적분 쓰면서 쫙 나가버리고 그 다음 더군다나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대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일반 물리학을 끝내요.
그리고 그다음 다른 학교는 2년 동안 나가고요. 그런 과정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당연히 안다는 전제로 나가버리고 시험 때 하고 나서 시험 대비하면 당연히 알지라는 전제로 또 나가요. 근데 아이들은 몰랐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다 고3이 된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합격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실제로 영재 대비하면서 사실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한 절반이 좀 안 돼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에 절반이 좀 안 되는 내용을 좀 심화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 저희가 저하고 이제 승규 쌤하고 이거 제 건 먼저 나왔나요? 근데 승규 쌤거 있구나. 그래서 저하고 김승규 쌤하고 둘이서 파트를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간혹만 보면 아이들은 아마 운동량도 알고 원동 간증분도 알고 유체도 들어봤고 다 들어본 걸 수 있어요. 현대물리 기초를 제외하고 역학에서. 근데 지금 저기 있는 거는 물리 2뿐만이 아니라 일반물리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까지 진화돼 있어요. 실제로. 거기까지가 되면은 일반물리 들어갔을 때 그다음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고 만드는 프로그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승수쌤이 나가신 쪽에서는 아이들이 이쪽 아예 거의 달아본 적이 없는 쪽이에요. 사실 역학은 어떻게든 달아본 적이 있는데 오른쪽에 특성 대성이나 엔트로피, 그다음 진동 파동 역학, 그다음 측정 교류를 이쪽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광양자론 이거는 이제 현대물리 기초를 잡고서 거의 약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물리 기초에서는 고어나 이런 진입 정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정도면 잡을 거고 이쪽에서는 아마 그걸 좀 더 응용한 쪽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 다시겠지만은 이름은 올림피아드인데 그래서 진짜 올림피아드를 보려면은 지금까지 가르치던 거에다가 이거까지 알면 볼 수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영재 대비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아닌 추가로 알아야 될 것들, 아이들이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이걸 잡아서 합격한 다음에 합격점에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실 2,000원 하고 난 다음에 많이 놀 거거든요. 노는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그게 나으니까 좀 더 저희 보고서 얘기하고 문제풀이하고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과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영재화학 담당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영종 2단계 이제 시험 이후에 이 화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잠깐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에 펴놓은 거는 뭐냐면 고등과정의 화학 원투에 해당되는 단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이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제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고등과정의 화학의 전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많이 가르치고요. 아이들이 또 문제도 많이 풀어요. 어느 단어를 중점적으로 보는가 하면 이제 하늘색으로 체크되는 부분이 있죠. 이 네 단어. 이 네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가 돼요. 중등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영재고에 반드시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화학습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됐냐?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노란 부분 체크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이 단원 전체가 영재고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왜 체크를 했냐면 소단원이 들어가요. 한 단원 또는 두 단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부분적으로 저 단원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반복이 학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합격자 프로그램을 대비하거나 혹은 화학적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 공부하고 좀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체크가 돼 있다는 이런 흰색 부분들은요. 한 1년 동안 아이들이 거의 안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화학을 좀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잊은 상태겠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파란 부분은 정말 잘합니다. 심화 부분도 다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처음에 이 단어를 할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기초부터 할 필요는 없겠죠. 짧은 시간에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주는 게 좋아요. 문제풀이 주고 아이들 잘 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적응을 할 때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어떤 부분에 이제 시간이 걸리냐면 이
화학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어머님들하고 그러면 저희가 공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그 나이키 업체 경쟁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어머님들한테 답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을 할게요. 아디다스 업체가 먼저 떠오르죠. 같은 공동 스포츠 용품 하는 업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학습을 하면 돼요. 근데 영적에서 뭘 요구하냐면요. 닌텐도를 생각해요. 닌텐도는 게임 업체입니다. 닌텐도의 매출액이 늘면 나이키 매출액이 줄어요. 왜 그러냐면 게임 업체니까 애들이 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닌텐도가 발매되면 나이키 매출이 떨어집니다. 영재고 대부분 닌텐도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닌텐도 생각하라고 막 강요해요. 야, 이거 아디다스만 보면 안 돼. 닌텐도도 생각해야지. 이런 걸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함정을 폈을 거야. 선생님이 이런데 함정 펴놨으니까 뭔가 있을 거야. 이런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합격 이후 앞으로 전통적인 화학에 대한 학습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닌텐도는 잘라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캠프 때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통적인 화학 학습 양을 늘리고 실력을 키우는 건 나이키에서 아디다스까지를 생각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뭐 어때서 더 발전적인데 창의적이고. 하지만 전통적인 화학 문제는 창의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격 후에 내신 문제도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고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해주면 이 파란 부분은 굳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문제 중심으로 해결하면 되죠. 노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초부터 할 필요 없어요. 소단은 알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빠르게 스킵해 주는 거예요. 그 배우지 않은 단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되고요. 이 하얀 단원, 전혀 다뤄지지 않는 이 파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학적인 실력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화 내용까지 전부 다 이제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고등화학 과정을 중심으로. 근데 대체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좋냐면요. 이런 짧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 부분은 문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노란 부분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스킵하고, 그 다음에 배우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얀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내용을 쌓아야 되는 거, 실력을 쌓아야 되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수업 내용은 고등과정 플러스 일반화학 심화 내용까지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과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분달하고요. 분달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옥스톱이 일반화학이 있습니다. 요 이제 중간에 마스톤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 파트 부분적으로 심화 내용까지는 다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뒤에 좀 이따 프로그램을 설명해야 될 건데 기본 계절을 하이탑으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체 프린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 자체 프린트는 여기 이 심화 내용이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 빠르게 좀 만들어야 되니까 데일리 테스트 매번 진행하면서 체크를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제 수업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한 달 정도 이렇게 대비를 하면 화학을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의 학습을 누가 이제 들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인데요. 제가 이제 약간 구분을 줬어요. 여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번째까지는 화학을 못하는 친구가 들으면 돼요. 이걸 조금 더 밑에 화학을 못하거나 자신이 없거나 근데 했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 다시 들으면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거예요. 중수심화만 사는 데고 영적으로 시작하는 학생들. 화업만 하고 영적으로 시작하는 학생들. 화학 원투를 다 했어요. 근데 잘 못해요. 일반화까지 했는데 못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합격자 프로그램인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데 정리를 빨리 하고 싶은 거죠. 한 번. 왜냐면 1년 이상 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올해 이거 화올이거든요. KMCHC 화학 올림피아드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이제 응시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요. 이전에는 화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딱 끊어졌어요. 5월 달에 그 영적으로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한두 주에 KMO 보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없거든요. 2단계 시험 보고 왔는데 얘가 집에서 계속 있어요. 학생도 불안하죠. 나 그 전에 바쁘게 살았는데 시간에 여유가 생겨요. 어머님은 더 불안하죠? 근데 말을 못 걸어요. 얘한테 얘기하면 그냥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대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물월, 7월 말에 있는 물월 준비시켜서 올인시키고 그 다음에 7월 말에 끝나면 그 다음에 화월 3, 4주 뒤에 있으니까 또 거기에 올인시켜서 아이들을 이 과정을 밟게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다 달라졌어요.
영재고 입주가 8월 중순에 밀려버렸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병행이 너무 많이 돼요. 캠프 가죠, 6월 가죠, 4월 가죠. 근데 그전에는 4월이 나중에였고 6월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4월이 먼저 끝나고 일주 뒤에 물올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입장에서 실적을 내는 것보다는 실속 있게 화학 실력을 다지는 게 중요해졌어요. 근데 물리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딱딱 끊어지면 물리한 다음에 화학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걸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KMO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7월 4일까지였거든요. 밀렸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7월 4일까지 접수 마감인데 7월 4일을 4일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 3일이 남았거든요. 이 동기부여로 너 8월 21일에 가서 KM을 볼 거니까 KM을 보면 안 되죠. 화호를 볼 거니까 화호를 볼 거니까 준비를 좀 하렴.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 그럼 나도 그 시험을 볼 거니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동기부여 측면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서 예전에 비해서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혹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고 화학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키우고 싶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미뤄진 상태니까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빠르게 할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화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심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고등 과정이고요. 이쪽에 있는 일반 화학에 대해 노란 부분 있죠? 그 노란 부분 파트는 심화가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진달, 옥스터비, 마스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부분들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일반 화학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 세 단어는 일반 화학에만 나와요. 근데 뒤에서 13회 수업을 잡았는데 이것까지 못합니다. 이것까지는 못해서 요거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요 부분이 잘 돼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일반학 영역으로 완전히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파트들이 중점적으로 심화 내용이 추가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이거 잠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이탑 쓸 거고요. 그러면 하이탑은 고등 과정이고요. 일반학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러 딱 눈에 띄게 어려운 걸로 골랐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일반학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도 프린트로 나갈 거고요. 근데 문제 중심을 하이탑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수능 중심이 돼서요. 아이들한테 이 전통적인 화학 실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따지면 화학 올림피아드 문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화학 올림피아드 플러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USNCO라고 해서 미국 고등학생들이 보는 올림피아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번역한 게 있거든요. 번역을 제가 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중심 플러스 미트비트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화학 문제 플러스 수능 문제들도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로 연습 문제를 따로 편성할 거예요. 따로 편성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테스트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간표인데 이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왜냐면 2단계 시험 끝나고 주 2회 수업을 하는데 금토에 합니다.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클리닉도 좀 진행을 해서 아이들 꼼꼼하게 빌드업 될 수 있도록 메이크업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 뭐 운영 방식 이제 뭐 요거는 전단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좀 빠를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서 화학 올림피아드를 중심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에 맞는 사된 수업, 다운에서 준비한 수업으로 화학 실력을 이렇게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화학 실력 키우고 싶고 올해 내 아이가 3학년인데 영재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 2학년과 함께 화학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과 모여야 된다. 왜? 아까 말씀드린 단원별 특이성이 있어요. 선택적 선별을 해야 시간적 효율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꼭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다운에서 하면 좋다를 강조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준비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하실 거라서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생물 선생님 이제 올라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진이고요. 제가 마이크 들려요? 저 뒤에 소리 들으세요? 네. 저는 생물 선생님이고요. 10년 만에 KBO가 중증 KBO가 부활을 했어요. 그걸 갑자기 기습적으로 6월 8일 날 그냥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아무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빨리 어떻게 알아가지고
학원에서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기회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큰 기회거든요. 시험 보면 잘만 배우면 잘만 공부하면 붙을 거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이고 아이들한테 공부를 기회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지역적인 건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꼭 해야 되는 거. 어차피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거잖아요. 그게 일반고를 가든 아니면 자사고를 가든 아니면 과학고를 가든 영재고를 가든 학교 내신과 관계되는 부분들 거기다가 약간 더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걸 다시 한 번 더 미리 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KBO에 대한 어떤 그 생물 올림피아드를 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실적을 만든다면 이제 상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캠프도 들어갈 수 있고 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 상의 의미가 되게 커요. 고등 올림피아드는 그 상이 없거든요. 그냥 이제 캠프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만 결정하는데 중등부는 상을 준다고 하니까 꽤 저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까지 생각한다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이런 식의 어떤 그 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심화학습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그 사교 억제가 들어가면서 그 제일 먼저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그냥 되게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그래서 중등 생물 올림피아드 바로 없앴거든요. 근데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이나 여기서는 지원금 안 받겠다. 우리 정부 지원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알아서 국제적으로 가겠다 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물만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없앴어요. 중등 올림피아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변 학대가 좀 덜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고등 생물 올림피아드를 손을 놨어요. 딱 아이들 국제대회까지 보내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생물 올림피아드 자체가 너무 위상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시간이 나면 하는 과목으로 돼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나면.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제 조금 나도 쉬자 하면서 손을 딱 놨는데 그 2년 사이에 너무 생물 올림피아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저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사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쓸데없는 사교육 안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교육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같이 윈윈하는 건데 그거 안 하니까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단순 내신이 아니라 생물 올림피아드예요. 중등 올림피아드지만 그게 어떤 1단계가 되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서 저는 어머니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런 이 선생이 아닌 우리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선생이에요. 그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2등이 아닌 1등을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올림피아드는. 그렇죠? 그냥 해가지고 또 돼도 안 돼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꼭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1등인 선생님하고 해야 되고 제가 사교육이 올해로 26년째 되고 있어요. 그중에 대부분을 이제 올림피아드에 이제 제가 이제 몸을 담갔었는데 그때의 노하우가 그대로 남아있고 특히 저한테는 엄청난 테라바이트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생각에는 진짜 믿을 만한 선생님한테 좋은 자료를 받고 아주 정말 최선의 지름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물 올림피아드는 또 권할 만한 게 짧은 시간에 준비하더라도 가능한데요. 객관식이에요. 모두 묻은 문제가 OX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10년 동안 중등 올림피아드 안 봐서 혹시나 하는 생각은 아예 들지 않는 게 고등 올림피아드가 계속 지금 OX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OX라고요. 그거는 암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뭔가를 깜빡했다.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면 자료까지 제시가 돼요. 그럼 자기가 공부한 적이 있다면 자료만 보고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괜찮죠? OX 문제.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문제를 만들 때 맞는 거는 그냥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해붙이면서 맞는 거는 그냥 쭉 나와요. 근데 틀리게 하려면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모르는 거 중에 그거 해당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생물은요. 그죠? 근데 틀린 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OX 문제인데 사실은 헷갈리면 O를 집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X를 갖다가 확신하기에는 그거는 정말 신이 아닌 이상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 오다. 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무조건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물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시험 보면 굉장히 잘 볼 거고 이걸로 자기가 왜 공부를 하는지 또 심지어는 자기가 물리화학을 왜 공부했는지 생물이 종합과학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이미 저한테 배우는 아이들 어머니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지연 선생님이거든요. 애들이 제 얘기 안 하던가요? 저는 굉장히 이해 위주의 공부를 이미 하고 있고 우리 영재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암기는 그 다음에 뒤따라오잖아요. 그죠? 우리 영재고 시험을 보더라도 암기를 얼마나 했느냐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어머니들 요즘에 조금 좀 이제 서술형으로 바뀐다고 해서 논술 막 이런 거 강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만약에 그런 걸 강조한다면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국문과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얘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어적 능력을 막 꼼꼼히 이렇게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자기 표현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 그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그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재가 되려면 두 가지 덕목. 하나는 융통성이다. 또 하나는 논리성이다. 그 융통성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영재다. 그리고 영재고에서 잘하는 바이고 우리나라 미래를 끌고 갈 아이들의 어떤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암기, 우리 아이 암기 못해서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암기 못하거든요. 대신 제가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외워서 할 수 있는 거를 저 나름대로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제 수업 방법은 좀 이정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저는 언제나 교실에 여기에 와요. 우리가 오늘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일단 제목을 쓰죠. 우리 공부 방해 안 되는 사람 먼저 이정표를 써주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의 목표가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목표가 어딘지, 그죠? 그럼 중간중간 휴게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 들려야 되는지, 어디 명소가 어딘지, 그러면 중간중간 들려서 끝까지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고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여기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5가지다, 6가지다 표현을 해줘요. 이것만 정확히 알면 이 단원은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번에서도 소제목을 가르쳐줘요. 1번에서는 그럼 이거가 필요하다. 2번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고 3번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단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쭉 설명을 이렇게 이정표식 수업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러면 아이들한테 좋은 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어디쯤에서도 어디쯤에 있는지 그 내가 해야 될 게 한 게 이만큼이고 해야 될 게 얼만큼인지를 아이들이 스스로가 알게 되거든요. 제가 바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능동적 공부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유도하거든요. 제 수업 방식은 이래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끝나가서 들어가잖아요. 내가 공부 조금 하라는 걸. 이 단원에 대해서는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다는 걸 스스로 얘는 알 수 있게끔 제 수업 방식은 이렇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좋아지는 게 하나 있나요? 이정표를 그려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얼마만큼이고 제가 얼마만큼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제가 가리키는 공부 과정이 그림화가 된다는 거였어요. 칠판에 이렇게 하면 사니까 애들이 이제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글씨로 공부하는 방법과 그림으로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들 혹시 생각 나누시는 분이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한 거 금방 물어봤을 때 애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뭐 나왔니? 그랬을 때 애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건 글로써 자기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근데 글로써 배우는 영역은 우리 뇌에서 굉장히 영역이 작아서요. 그 다른 걸 더 하려고 그러면 그전 걸 지워야 돼요. 그럼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우리가 암기하는 영역은 그림으로 공부하는 영역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림화시키고 애들한테
별표도 하게 하고 네모칸도 치고 하고 노트북도 잘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림으로 정리가 되면서 암기가 돼버려요. 제가 올해 들어서 되게 특이한 경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영재관에서 수업하는 거 주로 영재고 내신반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합격재반에서요. 근데 요번에 올해 들어서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모든 학교 100점. 서울영재고에서 100점이 쉽습니까? 경기영재고에서 100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저 진짜 여태까지 잘 못 들었던 얘기거든요. 99점은 나온 적이 있지만 100점 나온 적 없는데 올해는 제가 모든 학교에 100점을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100점 맞은 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칠판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랑 분류로 공부했을 때 그 분류는 되게 잘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칠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클로즈업 되면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 암기보단 이해.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는 뒤따라올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를 잘하고 융통성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5회차 문제는 융통성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융통성을 기르게 할 거예요. 그거 하나면 진짜 시험을 웬만큼 그거 하나만. 그래서 암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고 저는 모든 시험을 겁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시험에 겁내지 마라. 물리 너네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물리 시험 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어떤 점수를 받든지 간에 그냥 괜찮아. 화학하는 애들한테도 절대로 겁내지 말고 화학해. 화학 올림피아드 안 했어도 화학 시험 좀 보면 어떨까? 너네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화학이었잖아. 그러면 잘 생각하면 너네가 스타트가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 그게 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크가 될 수 있어.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봐야죠.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한번 봐야죠. 근데 더군다나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전 선생님하고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하는 거. 그럼 그거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쓸 겁니다. 내신으로도 다 쓸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논구술 시험인데 주제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우린 그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 줄 거니까.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도요. 교양 과목 듣잖아요. 그것도 다 A 플러스 나올 거예요. 이때 자기가 만들었던 노트 가지고 자기가 평생 가져갈 거라고요. 바로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머니들한테 꼭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감일이 없어요. 6월 8일부터 접수를 했는데요. 마감은 추후 공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겁을 내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해서 애들이 모르니까. 아니 이게 또 사교육의 또 힘 아닙니까? 이미 아는 애들 알 거고요. 그래서 언제 마감될지 지금 정확하게 얘네들이 안 제시했는데요. 인원수 되면 마감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일단 오늘 가셔서 생물 KBO 해서 생물 올림피아드, 공중 올림피아드에서 해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일단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점수가 나오든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머니들이 대신 부담 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자. 그 점수는 뭐 그 다음에 뒤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 영재에 대한 어머니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 시켜주세요. 그리고 뭐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반 영재고 준비를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영재고 준비 안 한 학생은 이틀 다 올 거예요. 근데 영재고 준비한 학생들은 이미 반이 끝났어요. 아이들은 잘 알지 모르지만 저는 수업에서 이미 아이들한테 뭐 고등학교 하이탑 수준의 생물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아이들한테 일반 생물학을 가르치고 어떤 건 전공까지 들어가거든요. 요즘에는 식물 들어가면서 어머니들 아세요? 혹시 식물 우리 혈액에서 헤모글로빈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막 혈 건강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갛게 보이고요. 근데 식물도 헤모글로빈 만드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네. 식물이 균형 세균하고 공생을 하는 부분인데 이 세균한테 산소를 공급 안 해야지 식물의 밥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세포에다 헤모글로빈을 받고 있어요. 그럼 산소를 얘가 다 붙잡아주니까 그 세균은 산소가 없는 상태고 산소를 뺏겨가지고 그래서 걔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콩에서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만들어진다 그러면 애들이 되게 놀라요. 어머 진짜요 선생님? 그래서 이미 우린 전공 수준까지 들어갔다고요. 이거 최근에 수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반 이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영재고 데뷔한 학생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한
한 번만 와서 그러니까 준비 안 한 학생들은 이틀 다 와서 들어줘야 되고 영적을 준비한 학생들은 하루 와서 들어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뭘 했는데 뭐가 조금 더 듣고 싶어 그럼 선택해서 올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와도 될 수 있게 우리 영적을 준비한 학생들 그리고 숙제를 문제 계속 줄 거예요. 생물은 이렇게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뭔가 이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답이 있으면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요. 생물은 그래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화요일하고 일요일 잡았는데 화요일에 애들이 놀러 가기 시간인데 그 시간 끝나고서 이제 우리가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제가 좀 남겨서 질문도 받아주고 팁이 필요한 부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지고 제가 시험 보는 거니까 9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끝나고 여유 있게 시험 보는 거니까 준비할 수 있게 있고요. 보시고 여기서 조금 태포학 부분이라든지 유전자 부분이라든지 연일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근데 이게요 우리 영재고 합격자들 바로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난이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미리 공부하니까 자기는 들어가서도 너무 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안 끝나겠죠.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교내경시라는 걸 봐요. 교내경시를 보는 게 이 정도 준비하면 교내경시 금상합니다. 그리고 뭔가 금상을 받았을 때 과목별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중학교까지는 4과목을 다 같이 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각 과목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생물 쪽으로 굉장히 연구서 많이 했으니까 교내경시에서 바로 두각을 나타낼 거고 그걸로 벌써 학교에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딱 자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도 잡고 교내경시도 잡고 그래서 괜찮으면 나쁘지 않으면 고등올림피아드가 하는 거예요. 고등올림피아드요. 여기다 조금만 더 붙이면 돼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1차 이것만 가지고도 1차 무조건 붙습니다. 저 여태까지 가르쳤을 때 영재고 아이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아주 조금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더해서 고등올림피아드 중에 4분의 2, 4분의 3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2달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이거는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원래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면 우리 있으시면 이제 우리 나중에 학원에 문의하시고 내일 또 2시에 아마 전체 KBO 간담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와서 자세히 들으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회는 다 마쳤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부모님들한테 이제 몇 가지 예방 주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험 끝나고 오면 애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기 때문에 지가 다 정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문제 복귀 하겠죠? 문제 복귀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하면 인상이 이제 쓰기 시작하고 애들이 집에 가서 못 봤다고 나는 캠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막 그 애들이 할 거예요. 이거는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는 아까 예상 경쟁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서울영재고는 우리 학원에서도 2학년이 더 많이 갔어요. 3학년보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생들 중에 이 3학년보다 2학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서울영재고는 그 90% 이상이 3학년은 2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경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밖에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작년에도 경기는 거의 95%가 2단계를 통과를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단 좀 많이 봐서 약 한 80% 정도는 3학년이 2단계를 통과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금 시험 치는 부모님들은 애가 와서 굉장히 인상을 쓸 거고 이게 내가 말한 게 답이 아닌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정답을 공개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못 봤다고는 하나 충분히 2단계를 통과하고 대부분 3단계까지 가니까 너무 해이해지거나 아이들이 그냥 놀자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해마다 보면은 아이가 막 방황하다가 놀고 놀다가 지금까지 뭐 열심히 공부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있으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좀 이렇게 그렇다고 막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해라 그러면 애들이 완전히 뻗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이들을 배려를 해서 이틀은 쉽니다.
그래서 이틀만 쉬면 되죠. 이틀. 그래서 월화는 월요일, 화요일은 가채점을 해요. 아이들 와서 문제 복귀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썼니 이렇게 하는데 애들 그때 표정은 일그러지긴 하는데 자기 정확한 점수를 알아야 그리고 캠프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요. 꼭 해마다 보면은 뒤늦게 안 될 줄 알았는데 2차가 됐어요. 3단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를 저희들이 3일만 짰어요. 그게 왜 3일만 짜냐면 매일 해주시죠 그러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시간표를 짠다고 해서 엉뚱한 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재학교 시험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캠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지만 2단계하고 3단계 점수를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 캠프만 가지고 붙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실험하고 그런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학원에서도 조금 저 학원에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커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시정 캠프 때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역학 실험 한 번, 전자기 실험 한 번, 화동 실험 한 번, 창의 실험 한 번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실험 내용이 실제로 서울영재고에서 기출 문제로 다뤄졌던 그런 문제의 패턴이 있어요. 실험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서울영재고에서 하는 그 실험 문제가 그 과학 실험 대회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과학 실험제를 해마다 했었는데 그게 사실 시험 문제가 거의 유사해요. 그게 이제 그 과학 실험 대회에 이거를 본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실험 문제를 만들어서 서울영재고 나름대로 고유한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꼭 해야 될 그 실험의 로직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 실험의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연습을 시킨다고요. 이렇게 4번 정도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시켜요. 물리든 화학이든. 보통 서울영재고는 물리 실험 한 번 나왔다가 화학 시험 한 번 나왔다가 물리 실험 나왔다가 화학 시험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물리 실험 나왔으니까 올해 화학 실험 나올 차례이긴 한데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실험 그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전 캠프 때 기출 문제 그때는 기출 문제 가지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기출했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자 발표되고 나서는 우리 학원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쭉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 듣고 뭐 이렇게 띄엄띄엄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그 실험의 로직이나 체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학원에 등록하고 저 학원에 등록하고 올 풀로 한다고 해서 애들이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3일 정도 시간이 있을 때는 그냥 아이들 필요한 거 좀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우리는 요즘에 정말 발달한 거 있잖아요. 유튜브. 그죠? 어마어마하게 자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봐가면서 아이가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덕 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2단계 시험이나 3단계 시험이 약간 스타일은 다른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은 조금 달라요. 네, 대동소이하니까 2단계 때 했던 시험 문제나 창의 문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입시는 간절한 애들이 돼요. 물론 이제 간절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간절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년에는 저희들이 막 학교 그 시험장 나가가지고 막 그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시험 잘 봐라. 그리고 아마 그 시험장에는 각 선생님들이 그냥 눈인사 정도만 이렇게만 하고 시험장에 들여보낼 겁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고 문제 분석 설명회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계획은 돼 있는데 3학년 부모님들은 뭐 그냥 문제 분석 설명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 와봤자 부모님들 더그 정신적으로 애한테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무덤덤하게 계시는 게 좋고요. 캠프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합격자 설명회 때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